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살림 경남 2021 무의당 학교 준비위원장 이동열입니다. 무의당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강의에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강의를 맡아주신 백승종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살림 경남 무의당 학교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삶과 사상을 통해 공동체적인 삶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2019년 그 첫 문을 열었고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작년 무의당 학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쉬었다가 올해 두 번째로 열게 되었는데요. 한 공간에서 눈빛을 마주하며 공감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더 많은 분들과 귀한 강연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에 앞서 한살림 경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무의당 학교를 준비하고 기획해 주신 실무자와 여러 우리 조합원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성장했고 또는 풍족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정신적인 만족감이 떨어지고 또 기후위기라든지 팬데믹 등 걱정과 불안을 동반한 여러 아이러니한 삶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어있고 싶고 그리고 행복한 삶의 답을 찾고자 오늘 모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고 웃음 짓는 너와 나의 공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기후위기 시대의 공동체를 꿈꾸다는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삶의 방식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이야기를 백승종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오래된 미래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동학의 역사적 의미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동학의 의미를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백승종 교수님은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으로 역사를 강의해 주시는 분으로 유명하신데요. 작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 이제서야 모십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역사가 백승종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좀 과도하게 포장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최고 역사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시고 또 역사를 쓰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저는 그저 한 직업적인 역사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12시까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1시간 반 동안에 오래된 미래에서 답을 찾다 하는 오래된 미래에서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강의 말고도 또 이어지는 다른 연속된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학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다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이라면 우리가 다 조금씩은 아는데 또 관심도 있고 그런데 그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 동학을 믿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그걸 오늘에 비춰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찌 보면 뭐 대단히 간단한 이야기도 같은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의를 4개의 부분으로 일단 구성을 했어요. 1부, 2부, 3부, 4부. 그래서 1부는 동학이 나타날 때까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우리의 힘이 무엇이었던가. 이건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생소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들어보시면 아, 그것도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학하면 그거 뭐 다 지나간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죠.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래된 미래에서 지금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지나간 이야기 동학 속에도 사실은 지나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삶의 중요한 어떤 그 삶의 질적 전환이라고 하는 거. 삶의 질적 전환은 결국 관계의 질적 전환인데 동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 관계의 질적 전환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결국 관계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 가족 간의 관계, 또 사람과 자연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데 그 관계를 질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동학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리고요. 3부에 가면은 그걸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고 실천 운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실천 운동에 관해서 3부에서는 간단하게 또 우리가 살펴보죠. 그 다음에 이제 4부에 가면 그래서 어쩌려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또 어떤 의견이나 또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강의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아유 뭐 화면에 노출되기도 싫고 말하는 거 떨려 그러면은 채팅창에다 여러분이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팅을 열어보고 또 말씀을 들어가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제 1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부 이야기는 동학이 어디서 나왔나, 어떻게 나왔나 하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걸 이제 제가 제목을 정감록에서 동학으로라고 붙였어요. 그 전에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울이 보이죠? 저울이 어떤 저울이에요? 기운 저울이에요. 한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 있어요. 그런데도 둥 떠 있고 다른 한쪽 저울에는 겨우 한 사람이 서 있을 뿐인데 이게 더 무겁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양극화라는 문제죠. 양극화라는 문제. 그 양극화가 과연 우리의 현실인가?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형편도 좋으시고 중산층에 속하셔서 실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만든 그래프를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1분이라고 하는 건 소득 1분이라는 거는 이제 가난한 분들이죠. 소득 하위 20%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점점 더 추락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5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부분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처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일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하자면 양극화, 양극 두 개의 극,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찢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물론 오늘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현상들이 아주 심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주관적으로 본다면은 조선 후기 그러니까 18세기 이후 한국 사회에도 그런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 강의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5가지 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그런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죠. 그럼 불만이 생기면은 루머가 자꾸 만들어져요. 가짜 뉴스가 자꾸 유행을 하게 돼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퍼지는 가운데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 정감록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예언서가 유행하게 되고
그런 예언서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아주 좀 무시무시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비밀 결사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사람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뒤집으려고 하는데 이런 운동의 한 중심이 경상남도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경상남도에 지리산 있잖아요. 지리산이죠. 그죠? 지리산 자락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밀 결사의 움직임의 중심에는 평민 지식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평민 지식인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들은 이른바 양반은 아니고 또 양반이라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층에서부터 벗어난 말하자면 강남 좌파들이었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좌파.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그런 평민 출신의 지식인들이 주로 이 비밀 결사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었더라. 그럼 아니 교수님 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실 텐데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조선 후기가 되면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깨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사회적 합의? 무슨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왜 깨졌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바로 그러한 정감록과 비밀 결사 운동이라는 것이 오늘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대항 이데올로기였다 하는 거예요. 대항 이데올로기는 이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항하는가? 성리학에 대항하는 것이죠. 기득권의 이념에 대항하는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0년 넘게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다 쓰러지고 일어났다 쓰러지고 일어났다 쓰러지고 하다가 이제 한 천재적인 평민 지식인이 이걸 다 묶어가지고 못을 박아서 책을 한 권을 만든 것이에요. 그게 바로 동학이다 하는 이야기가 제 말씀의 일부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학이 표방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점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보면은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세상은 앞에 있었던 세상이니까 선천이라고 부르고 이제부터 밝아올 세상은 후천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천이 그러니까 즉 새로운 세상이 동이 터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개벽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개자도 열린다는 뜻이고 벽자도 열린다는 뜻이니까 크게 열린다 그 말이죠. 새 세상이 크게 열려야 한다 하는 주장을 동학이 하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일부 강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밀 결사를 만들어 가지고 정감록을 중심으로 뭔가 많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헛바퀴를 돌고 돌다가 결국 동학이 되었다더라. 백승정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일부 이야기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실게요.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담은 것이 동학에서 미래를 배운다는 책이에요.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쓴 거예요. 쉽게. 그냥 누구라도 중학교만 나왔으면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이고요. 이런 내용의 강의를 제가 그 서울에 가면 영등포에 하자 작업장 학교라는 게 있어요. 하자 센터가 있다고요. 거기서 원래 했던 내용인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변할 때에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만 세상이 변할 때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보편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보편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팬데믹입니다. 전염병이에요. 그게 이제 증거를 대보십시오 하면 제가 여기에 따다다다닥 5개의 증거를 살짝 올려놨죠.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대 민주주의를 꽃피운 것으로 유명한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도 장티푸스 유행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무너질 때도 홍역과 장티푸스와 천연두가 크게 유행하면서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양의 중세가 무너질 때도 흑사병으로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 볼레오 문명,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스테카 문명, 이 문명이 무너질 때도 결국은 가장 큰 결정타는 천연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말하자면 현대로 넘어올 적에도 스페인 독감, 이게 딱 약 100년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역사의 맥이 크게 바뀌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금 겪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지금 100년 만에 온 사인인 거예요. 100년 만에 온 사인이에요. 새로운 변화의 사인이에요. 게다가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전염병과 맞물려 있다. 기후가 바뀔 적에 전염병이 특히 유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생태적 조건이 바뀌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또 하나의 시대로 넘어가는 첫머리일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요. 이거를 위기로만 보지 말고 기회로 보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정되어 있을 때는 크게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위기가 올 때에는 사람들이 뭐랄까 뭔가를 바꾸자 하는데 쉽게 동의할 수 있거든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도 보면은 그 동학이 등장할 때 보면은 아주 전염병이 많이 유행했어요. 뭐 인플루엔자, 천연두, 콜레라가 어마어마하게 유행하고 그래서 이제 위기 의식이 아주 깊어졌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사회가 불안하고 불안한 사회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펼치는 바로 비밀 결사 운동이 활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통 위에 동학이 서 있었다. 그러면 그거 좀 흥미가 나는데요. 교수님 이게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하기도 하고요. 좀 뭔가 으스스하기도 하고요. 이거 뭐 소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정감록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나요? 뭐 읽어보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관심이 있으면 읽어보셔도 되지만 그게 이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정감록이 아주 유행을 한 것은 조선 후기 일이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정감록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조선은 망한다, 망해야 한다 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여기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 최재우 말씀 중에도 정감록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죠. 그 이제 정감록이라는 건 그래도 뭡니까 하면 이렇게 세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옛날서부터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런 많은 예언들이 하나하나가 개천이라고 한다면은 그 개천이 다 모여가지고 큰 호수를 이룬 것이 바로 정감록이다 하는 거고요. 즉 결정판이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이 사상적으로 보면 정감록 속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수지리설이 바탕에 깔려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따르고 있는 미륵 하생신앙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현실적인 욕망이 투영이 되어 있는데 그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 민중들의 소망이죠. 이놈의 왕조는 반드시 망해야 돼라고 하는. 그리고 망하고 나서 우린 다 죽어야 되는 아니죠. 왕조는 망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기대가 정감록 속에 들어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사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정감록을 그러니까 쓴 사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읽은 사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믿은 사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단합한 사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추려보니까 결국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빗대어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나무에 빗대어서 그 산맥을 줄기와 뿌리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당을 꽃으로 본 건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생각 속에는 우리나라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할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근거는 없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한 그런 지역들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른바 십승지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 십승지에는 경상남도에도 합천군 가야면이 바로 그 십승지 하나로 손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표시는 전라북도로 표시가 됐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지리산을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지리산은 공유하는 도잖아요. 지리산이라고 하는 거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충청도도 일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십승지라고 하는 건 어느 한 도에만 있는 건 아닌데 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그렇게 봐서 그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건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지만 살짝 찌르고 가면 뭐가 있냐면 그런 정감록 속에는 사실은 천주교가 들어있어요. 서학이 들어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예언서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서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기를 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에서 보이는 말세론이 정감록 안에 파고 들어있다 하는 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양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동해 바다에도 나타나고 남해 바다에도 나타나고 서해 바다에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 열강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정감록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서구의 침략 속에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어서 동아시아죠. 동아시아가 하나의 문명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이 나타난다. 그런 걸 보면 정감록이라고는 황당무계한 책이죠. 황당무계한 책이 황당무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세상에 대한 인식, 다가올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기대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잘 사는 세상이죠. 행복한 세상을 기대하는 건데 그 행복한 세상에 정말 행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물론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있고요. 또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오래전부터 믿어온 천년 넘게 믿어온 불교죠. 불교의 미륵가생의 뭐랄까 관점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변화를 추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낡은 가치는 이제 그만 하는 것들도 읽힌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시겠어요. 아 교수님 그 정감록 같은 거 오늘날에도 뭐 유효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정감록을 우리가 다시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감록이 말하고 있는 바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서 답을 찾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도 우리 나름으로 다가올 세상을 예상하고 또 우리 나름으로 준비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정감록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건 뭐 미신적으로 벌벌 떨면서 걱정하고 그럴 일은 아니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정감록적인 사고방식에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는 결국 그 정감록이라고 하는 거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희망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영국의 사회학자, 이분은 이제 폴란드 출신이죠, 동구권. 그가 말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라는 건 뭐냐면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 의무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들을 정감록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책도 있잖아요.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 이 경상남도 분들을 만나니까 제가 특히 반가운 게 뭐가 반가우냐면 부산도 결국은 경상남도의 일부인 건데요.
오늘날 잘나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일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부산에 가면 인디고라는 서원이 있어요. 혹 아시는지 몰라요. 그 인디고 서원은 아주 참 훌륭한 곳인데 그 인디고 사람들을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그 인디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에게 그 뭔가 토론의 가치, 청년들에게 대안의 가치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멋진 학교 밖의 학교가 바로 인디고 소원인데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도 인디고 소원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부산에 있어서 이 책도 인디고 소원에서 낸 겁니다.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하자면 진보적인 사상가를 널리 소개한 것도 결국 인디고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디고 소원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비밀 결사란 건 뭡니까?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공식화하면은 탄압을 받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있잖아요. 그런 어두운 시대에는 그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도 나쁜 일을 하려는 사람도 secret 잡히지 않아야 되니까 지하에 숨어서 비밀리에 결사체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비밀 결사라는 게 있고 이거는 우리 한국에만 있었던 건 물론 아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늘 있었고 아마 지금도 어딘가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독립운동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탄압을 받으니까 항일 비밀 결사 조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결사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지금 경남의 무의당 한살림 같은 경우도 탄압을 하면 그것이 비밀 결사로 전환이 되겠죠. 지금 탄압을 받지 않으니까 공개 조직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밀 결사라고 해서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비밀 결사의 전통이 깊은 곳이에요. 고려 시대, 고려 말에 이금이라고 하는 분이 경상남도 고성에서 비밀 결사를 만들었어요.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인 조직으로까지 확대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동을 중심으로 한 비밀 결사가 정감록 운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주나 이런 데서 막 밀란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다 그런 조직들이 활동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어디선가 약간 잡음이 들리는 것 같긴 해요. 여기 한산일림 경남에서 혹시 나오는 잡음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비밀 결사의 역사도 사실은 굉장히 길다. 후삼국의 궁예부터도 이건 사실은 비밀 결사 조직이 드러난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상도 정확하게 고성이죠. 고성의 이금도 비밀 결사 운동을 했고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이제 그런 결사들이 되게 많았던 건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18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그런 비밀 결사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교수님 이거 역사에서 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그런 연구를 새롭게 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백승종이라고 하는 역사가고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랐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잘 못 배웠겠죠. 그럼 교수님 지금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데 걔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나요?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어떤 일이 실리는 거는 시간이 한참 뒤에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30년 후에는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안 나옵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비밀결사 운동의 중심에는 아무래도 반체제 지식인들이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반체제 지식인들. 조선 후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나? 많았죠. 구체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가령 최재우 같은 분도 그 중에 한 분이지만은 대표적인 분이지만 그 이전에도 그 중심에는 사실은 서북지방, 그러니까 황해도, 평안도, 또 일부 함경도를 포함한 서북지방의 평민 지식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서북지방 사람들이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과거 시험에도 많이 합격했는데 차별을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차별을 너무 심하게 받았는데 이분들이 참지를 못하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평민 지식인으로서 비밀결사 운동의 선봉에 서게 돼요.
이분들이 결국 정감록을 전국에 퍼뜨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진짜로 근거가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운 조선 순조 때 평안도의 홍경래의 반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감록을 중심으로 평민 지식인들이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서북의 평민 지식인들이 전국을 유랑해요. 유랑하면서 나라를 원망하고 그 지식을 전파하면서 서당 훈장을 하는 거예요. 비정규직 교사들이었어요. 보따리 장사였다 그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전국으로 파고들어서 정감록을 퍼뜨리고 불온한 사상을 퍼뜨리고 좌경화를 시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역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시작은 서북의 평민 지식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읽고 싶은 분들은 제가 쓴 정감록 영모 사건의 진실 게임이라는 걸 보셔도 좋아요. 이 책은 그 전에 그 KBS TV에서 TV 책을 말하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도 1시간이면 큰 시간 아니에요. 그렇게 방영이 된 적이 있고요. 요것과 자매편으로는 한국의 예언문화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때 같이 나갔고 그건 일본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관심이 있으면 보셔도 좋다. 안 보셔도 좋다. 의무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크게 기여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요. 공부의 나라예요. 공부의 나라. 지금도 공부의 나라고 경상남도 학생들도 공부를 대단히 잘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중앙에 큰 인물들이 경상도 특히 경상남도 사람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돌아가셨지만 박원순 씨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경상남도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전국이 다 열심히 하지만 경상남도에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남명조식이라고는 아주 위대한 학자가 있었고 그 말고도 뭐 많이 있죠. 또 그 이전에 저 일두 정여창 같은 그런 학자도 있었고 뭐 함양 같은 데 가면 뭐 자랑스러운 학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죠. 경상남도 함양이라면 여러분이 시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화적으로는 1번지입니다. 안동보다 더 먼저 꽃이 피었던 것이 함양이죠. 근데 이제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8세기 이후가 되면은 서너 개 마을마다 서당이 다 있었어요. 그 서당에는 훈장이 있죠. 훈장은 보따리 지식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돌고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장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지식을 전파하고 그 중에는 또 인기 있는 훈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기 있는 훈장들 중에서 말하자면 정감록파가 많았던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익히게 되고 또 여성들도 문자 해독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한편으로는 성리학의 정수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층에 반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어디선가 잡음이 들리는데요. 그 마이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경주의 평민 지식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 갤럭시에 예,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의 평민 지식인들로는 최재우와 최시영, 이 최시영과 같은 인물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최재우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남부지방의 평민 지식인들로 이필재, 전봉준, 손병희 등등의 분들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게 된 하나 중요한 배경은 또 흥미롭게도 성리학과 서학, 즉 가톨릭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리학과 이 서학, 가톨릭의 중요한 영향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치를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리학자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 역사에 보면. 서양의 역사에 이런 거 참 거의 없어요. 신념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정권 싸움에서 져서 죽는 사람은 많아도 신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조선에 가면 많은데 다른 나라에 가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서학으로까지 번져서 서학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안 믿는다 하면 가톨릭 나 예수 안 믿소 하면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림 그려놓고 밟아라 밟고 지나가면 너는 안 믿는 거고 안 밟고 지나가면 너 믿는 거지. 안 밟죠. 차라리 죽겠다. 그게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그런 거예요. 이 참 위대한 문화 국가죠. 조선의 후기는 참으로 그런 점에서는 참으로 위대한 그런 차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내면화가 된 거예요. 꼭 성리학자만이 아니어도 꼭 가톨릭 신자만이 아니어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서 감동을 느끼고 자기도 그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이게 잘 될라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열이 높아지니까 한편으로는 기성의 가치, 즉 유교적인 가치가 강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참여 의지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될 바탕이 마련이 된 거죠. 보십시오. 이런 고문을 해도 그냥 안 믿는다고 집에 가서 조용히 믿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죽는다 그겁니다. 참 훌륭하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또 나올 수 있는데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즘 서양의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더 나은 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아세요? 아실 거예요 아마. 부쿠라파에 그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이 있어가지고 이 청소년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을 시작해서 이게 이제 유럽 전 지역에서 많은 청소년들의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말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 배경에는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운동이 있다. 그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하니까 이 그레타 툰베리는 이 사람이죠. 이 청년이죠. 지금 나이가 이제 아마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한 20살쯤 됐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죠. 이유는 왜요? 기후 위기를 헤쳐나가자 어른들 책임져라. 탄소 중립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요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제 운동이 활발해질 때는 뭐냐면 툰베리도 그렇지만 사회적 합의가 무너졌을 때 이런 운동들이 커지는 거예요. 즉 배신감이 깊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조선의 사회적 합의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런 게 있기나 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있었죠. 뭐 어떻게? 조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농업사회죠. 그 농업사회에서 발전, 경제 발전 그런 개념 없었죠. 그런 개념 없었습니다. 경제 발전 수량화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체적이었죠. 함께 나눠 먹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서양사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뭐였을까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갈 것 같으니까 조선사회에게 이제 집중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조선사회의 사회적 합의라는 것, 공동체적인 질서라는 것은 조선 후기가 되면서 상업이 조금씩 발달함에 따라서 합의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아니 교수님, 상업이 발달하는 거하고 합의가 무너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업이 발달하면 공동체적인 이해관계가 약화돼요. 사실은. 상업이 발달하면 나눠 먹을 것을 갖다 팔면 이익이 되는데 왜 나눠 먹겠습니까? 갖다 팔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이 지역에서 다 소비했는데 상업이 발달하면 굳이 이 지역에서 소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눠 먹기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충격이 되는 거죠. 그 이제 결국은 근대에 가까워올수록 근대화가 추진이 될수록 이런 공동체적인 질서는 파탄나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런 공동체적 질서라는 게 어떻게 있었나요? 하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게 됐는데 그게 이제 가령 경주에는 전통시대에 최부자라고 하는 집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경주 최부자집. 그 집에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경주 최부자 집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유견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집의 교훈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되라 이걸 실천한 거죠. 또 억울한 사람 또 흉년 들은 다음에는 땅 사지 말라 이런 말하자면 기본적인 합의를 지키는 거죠. 즉 억울하게 남의 땅을 뺏지 마라 이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그런 공존 공생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존 공생이 유지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한 경쟁을 추구하니까 그게 이제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적 현상인 거죠. 그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양극화를 막으려면은 개혁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시장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시장의 자유가 아니라 시장에 있는 강자의 자유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자본주의 뭐 2.0, 3.0, 4.0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대항 이데올로기를 갖게 되었던 거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 민본은 맞는데 성리학 사회가 민본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대항 이데올로기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교수님 그게 왜 동학이라고는 종교 형태로 나오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종교가 아닐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리학 이외의 다른 모든 지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양명학조차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종교의 외투를 입고 종교의 외투를 입은 상태로서 민중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그런 깨침을 평민 지식인들이 얻은 것은 아니고 18세기 이후에 계속 깨지고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효과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동학에서는 결국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대안을 만들게 된다. 이건 이제 나중에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에서 낸 잡제 이름도 개벽이잖아요. 이게 바로 후천개벽인 거예요. 여기 보면 호랑이가 탁 있는데 이 호랑이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호랑이가 바로 한국을 상징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 개벽. 그런데 이제 호랑이가 올라타 있는 것은 뭐예요? 둥글잖아요. 이게 결국 지구본을 생각한 것 같아요. 지구본의 한반도의 모양을 호랑이로 그리면서 호랑이가 포효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즉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지만 결국 한국이라고는 민족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가 새롭게 건설되기를 바라는 그런 강한 희망을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담았다. 후천개벽을 담았다 하는 거죠. 왜 동학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 서학으로부터도 뭔가를 섭취하고 있었지만 서구 열강,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려니까 동학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동학 안에는 보면은 성리학적 기본 틀을 부정하면서도 성리학의 정수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 성리학의 정수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죠. 하늘. 우리가 바로 하늘이다.
너도 하늘, 나도 하늘, 우리 모두가 하늘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을 때 인이라고 하는 개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공경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 진실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게 다 성리학에서 가져간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그런 도식은 미륵신앙에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은 전통을 유불선,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즉 한국의 지식인들이라면 누구나 섭취해왔던 고전의 자양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낡은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고 있었더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에게 계벽도 있나요? 우리의 계벽은 무엇이어야 되나요? 오래된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미래. 우리의 미래가 그 안에 있었다 하는 얘기죠. 첫째로는 그러니까 동학의 정신을 잘 생각해 본다면은 사회적 모순을 우리가 해결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계벽일 것입니다. 즉 차별을 벗어나야죠. 지역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모든 종류의 차별, 배제, 혐오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계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태적 위기를 벗어나야죠. 기후 위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초래하고 있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핵의 위기 그것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탈핵과 기후 위기를 벗어날 국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계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 한살림이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살충제와 많은 화학물질과 많은 쓰레기와 많은 소비와 많은 그런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것이 우리의 계벽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거 아주 참 기가 막힌 사진인데 합성 사진 아니고 진짜 사진이잖아요. 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 곰이 곰만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신인가요? 그래서 요점을 일부 강의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 18세기 이후 한국 사회는 평민 지식인이 이제 떠올랐다. 이 사람들이 이제 비밀 결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고자 했지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많은 사람이 귀향을 갔죠.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그 흐름은 이어져서 그런 흐름 속에서 대항 이데올로기가 성숙되어 갔고 그것이 결국 종착역에 도달해서는 동학으로 꽃피어나게 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일부 강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점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할 점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던져만 두고 가요. 이 동학과 비슷한 운동이 중국에는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왜 이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게 시민적 혁명이 되지 않고 종교 형태로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던져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조선 후기하고 지금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점일 거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는 그거고요. 2부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이제 동학에 이제 좀 더 이제 집중하는 거죠. 이제 뭐 정감독이 아니고 이제 우린 동학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동학에서는 뭘 가르쳤나? 동학의 경전이 있잖아요. 동학에 뭐 동경유사도 있고 용담유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스승들의 법어집도 있고 가르침이 여러 권의 책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한마디죠. 두 마디도 아니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동학의 큰 스승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는 사실 하나였다. 그 하나가 바로 아까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꺼낸 말씀처럼 관계의 질적 전환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 살았는데
이 관계를 그냥 양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꾼다. 질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야말로 대단한 가르침이죠. 그런 대단한 가르침을 동학의 큰 스승들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유효하다. 오래된 미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점은 뭐냐면 요점은 이 네 가지예요. 관계의 질적 전환을 제가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한다. 첫째가 뭐냐면 이거 지나간 얘기 아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분명히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 역사적 전환기에서 우리가 이뤄야 할 것도 관계의 질적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양극화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자살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적 전환이 필요한 건데요. 이 질적 전환으로 가는 길에서 수훈 최재호라고는 위대한 스승은 우리에게 시대가 밝았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의 가장 큰 역할은 자 여러분 새 시대가 왔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십시오.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바뀌십시오. 이런 주장을 최재우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재우의 바통을 이어받은 최재우의 도통을 전수한 해월 최시영. 저는 이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고 정말 존경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월 최시영 선생이 바로 관계의 질적 전환을 실천했다. 주장이 아니고 실천했다. 주장만이 아니고 실천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봤을 적에 그 해월 최시영 선생의 한 후계자가 바로 무의당 장일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최재우 선생, 최시영 선생의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종교적으로 보면 무의당 선생은 장일순 선생은 동학이 아니죠. 천도교가 아니죠. 천주교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종교를 따지는 게 아니죠. 그 시대에 이분들이 종교였던 것은 종교가 아니면은 어떤 운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의 탈을 쓴 거고 실제로는 세상을 바꾸려고 한 것이지 무슨 종교 재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자리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는 생태적 전환이 아니면 안 된다. 생태 문명의 전환으로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제 2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벌써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럼 그만할까요? 아니죠. 기왕에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적 전환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는 건 이거 보세요. 다 아시죠? 이거 이거 뭡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지표인데 제가 이거 무책임하게 만든 거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스스로 만든 통계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뭐예요? OECD 국가라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들, 말하자면 선진 대열에 선 산업화된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살률을 보면은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 1위. 압도적 1위. 우리가 10만 명당 약 30명이 자살을 해요. 해마다. 그런데 두 번째가 헝가리인데 여기 2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1.5배가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5배까지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일본이 상당히 자살률이 높은데 일본보다도 1.5배쯤 높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여튼 뭐 훨씬 높아요. 압도적으로.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건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스스로 놓아버린다? 이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보통 일입니까? 아니죠.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큰일이 태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그건 뭘 말합니까? 전환점에 들어서 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바로 수저입니다. 수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예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들려고 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아닐 것입니다만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수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수저예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요. 다이아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가 있는데 동수저 이상을 다 합쳐도 뭐 한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동수저 이상이에요. 나머지 9사람은 흙수저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저도 그렇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동수저 이상일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듣지 못하는, 이런 강의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흙수저입니다. 그이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행복지수를 한번 보세요. 행복지수를 보면 어떤가. 우리가 GDP가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아라 합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GDP가 세계 200개의 나라도 넘는데 그 중에 10위권 안에 들었으니 참 축하할 일이죠. 그러면 우리의 행복지수도 10위권 안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20위권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60위 정도입니다. 우리의 성적은 10위 안에 들었는데 우리의 만족은 60위 정도다. 뭔가 바뀌어도 크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다 이랬습니다. 네덜란드. 이게 다 소득이 높은 나라죠. 소득이 높고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소득이 높을지 몰라도 대개의 사람들이 너무 불행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수가 아주 나빠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이게 뭡니까? 강과 바다와 뭐 우리의 산과 우리의 공기와 엉망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질 오염 상태를 보십시오. 수질 오염 상태를 보면 제일 수질이 오염된 거는 어디예요? 영산강이 제일 심하지만 그 다음은 한강이지만 그 다음은 낙동강이에요. 낙동강도 오염 상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경향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19세기 후반에 수훈 최재호 선생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한 거죠. 지금 이제 2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관계의 질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은 관계의 질적 전환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아주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 바톤을 이어서 그 도법을 개성한 최시영 선생, 이게 이제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팔 보세요. 팔이 얼마나 부었나. 이 눈이 얼마나 퀭하게 들어갔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팔이 부러져 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해요. 이 지금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귀에다 못을 박아 가지고 옷을 걸어서 겨우 앉아있는 모양을 하고 여기다가 동학 교수 최시영이라고 써놓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교수형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죽음을 앞둔 죽기 1분 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최시영 선생의 모습에서 위대한 철학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분은 이른바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아주 강건하고 신체가 강건했다고 그래요. 체격도 크고 힘도 좋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그리고 아주 실천적인 그런 분이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의 소유자였던 건데요. 이 먼저는 이제 그 최재호 선생 얘기를 좀 하면 그 천상문답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제 개벽을 선포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죽을 일인데 잘못하면. 그때 이제 내면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얘기했다는 것은 내면의 음성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부르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용기를 내죠. 말하자면 그 용기라는 것은 죽을 용기를 낸 겁니다. 최재호 선생은 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잡혀 죽겠지. 그렇지만 나는 새로운 세상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국은 이제 3년 만에 잡혀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은 이제 이렇게 한글로 된 용담유사도 있고 그 용담유사 안에 논학문, 안심가, 교주가, 교훈가, 도수사 등등 여러 글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특별히 이제 여성들과 아이들, 한문에 능숙하지 못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이것부터가 벌써 관계의 질적 변화죠. 말하자면 최재호 선생 이전에 명함을 내놓을 만한 지식인이라는 건 글을 다 뭘로 씁니까? 한문으로 쓰죠, 당연히.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영어로 쓰는 겁니다, 책을. 그런데 최재호 선생이 한글로 이걸 쓴 거는 뭘 뜻합니까? 배움이 좀 적은 사람들, 배움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한글을 통해서 다가가겠다 하는 거잖아요. 즉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의 소유물이 아니다. 전유물이 아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이다 하는 인식이 바로 이런 한글로 된 문헌을 남기게 된 거잖아요. 뭐 다산 정약용 같은 분들 훌륭한 분이지만 한글로 지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한글로 그분이 쓴 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딸에게 보낸 편지까지도 다 한문으로 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역시 잘난 사람들끼리 얘기했던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훌륭한 분이지만 그런 시대적 한계가 있잖아요. 연암 박지호는 뭐가 다른가요? 정조는 또 뭐가 다른가요? 그렇지만 최재호는 이렇게 한글로 문헌을 남기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는 아이들도 내가 말을 꼭 걸고 싶은 대상이다. 여성들도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일꾼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그 최재우 선생의 주문을 하나 주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주문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형태로만이 깨침을 제대로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주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지금지 원이대감 이걸 외워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주를 모셔라. 근데 그 천주가 누구예요? 너 자신이죠. 또는 네가 만나는 너의 이웃이죠. 내 아내죠. 내 자식이죠. 내 조카죠. 즉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조화정, 세상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다. 영세불만, 이런 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면 만사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잘 모시고 내 이웃을 잘 모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잘해라. 그러면 그걸로 그냥 모든 것 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기금지 이런 아주 거룩한 기운이 이제 내려오려고 하시는데 원위대감 내려오시려든 많이 많이 내려와 주십시오. 세상을 다 바꿔주십시오. 그런 염원을 이 주문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바꾸면 만나는 관계를 바꾸면 세상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도 보면 거기에 이제 아까 전염병 얘기하잖아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이런 규절이 용담유사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염병의 유행이라는 것은 대규모 유행이라는 것은 기후위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최재훈은 그걸 그렇게 이용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12제국이라는 말은 꼭 12개의 나라가 아니고 10이라는 말이 온 세상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에 지금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으니 이제 다시 개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최재우 선생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위기 속에서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 말을 우리가 오늘 말로 바꾸면은, 자, 이제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심하니 우리는 결국 여기서부터 새 세상의 질서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이제 최재우 선생이 해월 최시영에게 넘겨줬는데, 해월 최시영 선생은 별명이 최보따리예요. 왜냐하면 도망가려니 보따리 하나만 들고서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보따리.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해오는 말로 하면 까막눈이래요. 까막눈이 뭐냐면 이분이 참 체격도 좋고 담력도 세고 지혜도 있는 분이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한문의 까막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알 건 다 알았대요. 그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것도 최재우 선생이 다 그 최시영에게 알려준 거를 외워서 말로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글을 아는 분들이 받아 적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 검증하기 어렵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최시영은 종교적 천재였습니다. 이분이죠. 어때요? 철학 작품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아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평민 가운데, 이분은 평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장을 지내시는 분이잖아요. 이장을 지내시는 농부 출신이죠. 그 도망을 가는 중에도 항상 나무를 심고 멍석을 짜고 그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의 그 훌륭한 스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최보따리라는 책도 있으니까, 이건 제가 쓴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책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그 도망 중에서도 평생을 도망만 치셨던 것인데, 도망 중에도 최시영 선생은 도망이 아니었다. 왜? 할 일을 다 하셨으니까. 교단의 조직을 만들고 또 이렇게 성금을 모아가지고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책들을 찍어냈어요. 찍어내서 경전을 동학이 갖게 된 것도 최시영 선생의 큰 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최시영 선생은 내가 실천, 그러잖아요. 관계의 질적 전환을 실천했다. 여성의 인권에 주목했죠. 어린이의 인권에 주목했죠. 그것이 이제 쭉 이어져서 천도교회에서는 어린이날을 만들게 되잖아요. 어린이날을 만들었다고 하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이 누구예요? 그이가 바로 최시영 선생의 후계자인, 그죠? 손병희 선생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최재우, 최시영의 가르침이 손병희에 이어지고 손병희의 사위인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흐름. 그러니까 관계를 질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최시영 선생의 뜻을 아주 제대로 받아들인 분이 바로 장일순 선생이죠. 무의당 장일순 선생.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틀이 무의당 장일순 학교 아니에요? 무의당 선생이에요. 그 무의당 선생의 얘기도 다른 분들이 쓴 좋은 책도 많지만은 제가 쓴 선비와 함께 추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짤막하게,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죠. 제가 쓴 거니까 잘 썼는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무의당 선생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선비와 함께 추물. 이 무의당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여기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시영 선생의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하늘을 떠날 수 없고 하늘은 사람을 떠나서 이루지 못하나니. 즉 관계죠. 하늘과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떠날 수 없는 관계. 또 하늘은 직접 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만 반드시 뭘 한다, 그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호흡과 동정과 의식은 이것이 서로 도와주는 기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다든가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될 일이 아니고 서로를
도와주는 데 있는 거다. 즉 사랑을 베푸는 데 있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배우지 못했다는 최시영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배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해요?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것에 의지하였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아는 데 있느니라. 그게 이게 모든 것은 이 밥 한 사발 생명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살림 아니에요. 한 살림이 달리 한 살림이에요. 이렇게 해서 크게 살리고 하나로 살고 함께 사니까 한 살림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 기원이 어디에 있어요? 해월 선생 법설에서. 해월 선생이 누구예요? 최시영 선생. 최시영 선생의 가르침에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무의당 옮긴 무의당 장립순 선생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한살림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무의당 선생이. 무의당 선생이 한살림을 시작했으니까 경남에도 한살림이 있고 전북에도 한살림이 있고 서울에도 한살림이 있고 사방에 한살림이 있는데 그 출발은 이 밥 한 그릇에 관한 해월 최시영 선생의 가르침에 있어요. 이 어찌 오래된 미래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다 오래된 미래입니다. 이 모든 오래된 미래의 출발점에는 이 백승정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관계의 전환이다. 밥은 우리를 위해서 있고 우리는 밥을 위해서 있지 않다. 그게 아니고 하늘은 우리를 위해서 있고 나는 하늘을 위해서 있지 않다. 너는 나를 위해서 있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살리기 위해서 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한다. 우리는 서로 피워준다. 꽃을 피워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늘이 하늘을 먹고라고 하는 이천식천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최시영 선생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이치에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만약 하늘 전체로서 보면은 하늘이 하늘을 키우기 위해서 벼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쇠고기도 주고 오이도 주고 시금치도 주고 상치도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먹고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니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바탕이 다른 바탕을 만들어. 그러면은 하늘이 하늘을 먹는 것은 하늘의 기화작용이다. 하늘이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 바로 하늘이 하늘을 먹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아주 쉽고도 어려운 말씀을 한 것이 바로 해월 최시영 선생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똑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무의당 장 선생, 장일순 선생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최시영 선생은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을 크게 이루지는 못하고 결국은 형장의 이슬이 되고 말았다. 근데 그것도 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직 바뀔 준비가 안 됐는데 많은 것을 바뀌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잡혀 죽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순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한 종교를 위해서 순교한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순교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부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2부에. 이제는 생태적 전환이 아니면 안 된다.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분이 바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죠. 그 장일순 선생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다 최시영 선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하늘이고 그대도 하늘이다. 그런 뜻이에요. 달이 나이고 이게 이제 질적 전환이죠. 관계예요. 나하고 다른 것인데 무의당이 말하기는 달도 나고 나도 달이다 그 말이에요. 즉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인 것이다. 해가 나이거늘 그랬어요. 분명 그대는 알세. 이거 확신이잖아요. 세상 만물이 다 하늘이고 그 하늘은 너도 하늘 나도 하늘이니까 거기에 네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을 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대는 나일세. 아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의 질적 전환이죠. 당신이 나다. 내가 당신이다. 하늘이 나다. 달이 나다. 땅이 나다. 물고기가 나다. 벼가 나다. 저 물이, 저 오염된 물이 나다. 그러니까 오염된 그대로 놔둘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건 누굽니까? 쇠기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던가요? 작고하신 그 쇠기 선생은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그 유교 경전에 나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도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조화를 이루지만 같지는 않다. 그러나 거꾸로도 말할 수 있어요. 부동이 화.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조화를 이루며 산다. 같은 정신이죠. 그래서 이제 무의당 장유순 선생의 이야기 보면 나락 하늘 속의 우주라는 책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이고요. 결국 그렇게 산다면은 그 삶의 우리의 방식 중에 하나는 이런 유기농 채소, 무농약 채소를 재배하고 가꾸고 먹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관계의 질적 전환으로 가는 하나의 작은 통로가 될 수 있고요. 이건 결국 이건 아이쿰 얘기입니다만 한살림이라고 다르지 않죠. 윤리적인 소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윤리적인 생산, 윤리적인 소비 운동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 관계의 질적 전환, 생태적 전환을 얘기하는 분들은 함석헌 선생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 독친이라고 하는 그런 생태사상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부 이야기는 좀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3부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하늘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슨 노력을 했느냐. 말만 했냐. 말만 하고 물 떠놓고 기도만 했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목숨을 버리기도 했다. 목숨을 바치기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죠. 그런 그 운동이 배경으로 삼는 건 역시 어지러운 세상이고요. 그 구체적인 운동이 많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예로 들면 하나는 1894년에 일어났던 갑오 동학 농민 혁명 또는 농민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919년에 크게 떨쳐 일어난 3.1 만세 혁명 또는 3.1 만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의 질적 변환을 마음속으로만 바라고 실제로는 조직적인 운동, 단체적인 운동을 전혀 안 한 건 아니다. 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한살림 운동도 바로 그런 구체적인 운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려고 이런 강의도 듣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살림 운동 빼고 과거에 했던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큰 운동들이 두 개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희생으로 몰고 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미 있는 운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늘이라고 생각할 적에 우리는 참사, 사건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나만 하늘이 아니다. 너도 하늘이다. 쟤도 하늘이다. 우리 모두가 하늘이다.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필리핀 사람도 다 하늘이다. 물고기도 하늘이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개념이 지금 한살림의 개념도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유무상자의 정신인 거죠. 이 유무상자라는 표현은 본래는 유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건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이 마땅하죠. 유는 가진 자, 무는 없는 자.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칼 마르크스식의 계급혁명이고요. 우리 할아버지들의 전통적인 지혜는 상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런 세상을 그냥 말로는 안 되니까 힘으로 만들자. 이게 이제 갑오 통합 농민 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갑오 통합 농민 운동은 전라도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지만 동학은 다 이 지역에 퍼져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유독 전라도 사람들이 오늘날의 전라북도 사람들이 주로 동학운동의 동학농민운동의 큰 흐름을 결정했죠. 거기에 이제 위대한 평민 지식인 전봉준과 김계람과 손아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론 이런 이 한 지역에 국한된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심은 역시 여기였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흐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앞선 무기, 선진적인 무기를 앞세운 관군과 일본군의 탄압에 의해서 이때 한 전국적으로는 한 20만 명이 살해됐다 그래요. 20만 명의 동학 농민이 무참히 살해됐다. 한 번의 전투가 아니고 이 전투를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길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나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1919년에 사실은 이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이 3.1운동에 33인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데 그때 이제 이 운동의 중요한 자금은 다 천도교 측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것도 이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3.1운동도 전국적인 운동이 됐고 그 당시에는 보면 이 동학 때 크게 피해를 본 전라도 지역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때 크게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경상도 지역, 특히 경상남도에서 아주 3.1운동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3.1운동의 큰 흐름을 결정한 것은 결국 최고 대표였던 손병희잖아요. 손병희 선생이 바로 동학의 3대 교주이고 이분이 바로 평민지식인의 한 전형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평민지식이라는 말은 저한테 배웠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안창호, 이승훈, 함석헌 이런 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유관순이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훌륭한 여성이 중요하죠.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그 여파로 이제 결국은 그 여파입니다. 3.1운동의 여파로 사람들이 크게 각성했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탄생했던 거잖아요. 또 그 흐름을 이어서 1920년대가 되면 많은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쟁의 전의를 불태우면서 결국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과 같은 일본의 정규군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쾌거를 1920년에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오사운동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이제는 제 4부예요. 이 강의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12시까지 시간을 되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 5, 6분 동안에 걸쳐서 강의를 4부에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개벽을 꿈꾸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개벽은 내용이 뭘까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개벽을 꼭 종교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건 꼭 옛날의 틀에 갇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사회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불평등을 제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태적인 삶을 건설해 나가는 생태적인 세상을 건설해 나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인기 있는 용어가 됐냐면은 20세기 초에 등장한 여러 신종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이 원불교죠. 거기는 아예
구호가 이래요. 구호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게 이제 소태산 대종사라고 하는 이 원불교의 큰 스승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원불교의 목적은 정신을 개발하는 데 있다. 그게 이제 개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관계의 질적 전환을 가져오는 데 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소파 방장원 선생과 어린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질적인 전환이었던 거죠. 그런 관계의 질적인 전환이 정말 필요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동상을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이른바 위안부라고 하는, 귀향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 이런 많은 아픔을 우리가 겪은 거잖아요. 또 이거는 6.25죠. 동족 상잔의 엄청난 비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헤어져야 됐고, 얼마나 많은 가족의 비극이 발생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비극이 이렇게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화의 길로 접어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런 한 무리의 군인들이 또 끼어들어가 가지고 이 흐름을 다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지만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일반 국민들은 제일 큰 문제가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큰 문제가. 그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다음은 뭐가 문제예요? 하면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도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또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 일반 국민들이 저성장, 또 전문가들도 저성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나 일반인이나 다 말할 나위 없이 세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다 하는 거죠. 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보신 그래프하고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1분위, 즉 하위 10%인 사람들의 월평균 소득하고 상위 10%인 사람들의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 보면 상위 10%의 사람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하위 10%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나온 자살자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그게 도시로 보더라도 서울, 도쿄, 홍콩, 런던, 뉴욕을 비교해 보면 뉴욕보다는 서울이 자살률이 5배 이상이다. 5배 이상이에요. 5배 이상. 런던보다도 3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거 뭐 다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관계의 개선을 하지 않으면, 관계를 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일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또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또 미세먼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데 그것도 우리는 걸핏하면 다 미루기 쉬우니까 중국 탓을 대지만 실제 연구한 결과로는 한국의 미세먼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예요. 그러면 대다수는 뭡니까? 50%, 절반 넘게는 한국 자체에서 생산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계절에 따라서 수치의 전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탓할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뭐 조치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30%니까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삶의 전환.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생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분명한 얘기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사진 제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럴 때가 있다. 이 물고기가 다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그레타 툰베리를 얘기했지만 서양의 청소년들이 climate justice now 그래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온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삶의 태도, 우리 삶의 양식, 우리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라 하는 겁니다. 바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의당 장일순 선생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마라. 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결국 성장이잖아요. 성장의 이데올로기에 포로되지 마라. 앉은 자리, 선 자리를 보라. 네가 있는 자리를 잘 지켜라 그 말이죠. 이루려 하면은 헛되느니라. 이루려 하면 헛된다. 이루려면 남의 것을 뺏을 생각을 한다. 누를 생각을 한다. 자연은 뭐라고 했어요? 이루려 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자연은 성장주의자, 개발주의자와는 같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다는 건 다 자연을 때려 부수고 본래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한살리 모임이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니까 장일순 선생의 생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최시영 선생과 같고 최시영 선생의 생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18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우리의 평민 지식인들의 주장과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 이게 라이트죠. 이게 옳은 거고 사람을 맨 꼭대기에다 놓고서 모든 것을 수단화하는 이런 근대적인 방식은 잘못됐다.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은 최재호 선생이 말한 수심정기의 태도를 가야 돼요. 수심. 마음을 지키고 어떤 마음을 지키겠어요? 나쁜 마음이겠어요? 본연의 마음이죠. 본연의 마음을 지키고 정기. 우리의 기운을 바로잡아야 돼요. 말하자면 사리사욕에 휘둘려서는 안 되죠. 차별과 배제와 혐오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건 그것과 직접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관계가 되긴 되죠. 며칠 뒤에 나올 제 책이 세종의 선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 또 세종과 같은 우리의 훌륭한 임금님께서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가를 여기서 만나실 수 있어요. 그건 세 마디예요. 사람을 살찌우고 인재를 발탁하고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세종은 선택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아까 그런 양극화 현상 속에서 이웃을 살찌워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인재를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는 기회여야 되겠다. 어떤 문명?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 관계를 질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문명. 18세기 이후 조선사회에서 일어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살림 정신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살림의 문명으로 나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은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혹시 채팅은 들어온 게 없네요. 질문이 있으면 하시죠. 질문이나 소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백승종 교수님 강의를 너무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비밀 결사대의 한 조직원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재밌게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동학에서의 개벽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가 차별, 배제, 혐오에서 벗어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 또 오늘
우리 무의당 학교가 또 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 나누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손들기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화면을 조금 이제 공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강의 예, 들으시는 지금 분들, 여기에 네, 뭐한 얼굴 50분이 계신데 다 네. 켜셔도 돼요. 다 켜시고 소리 다 들으셔도 되고 하시고 싶은 말씀 마음껏 하세요. 저 김준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화면을 공개하지 못해서 이거 마이크도 되는 것 같은데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좋습니다. 걱정 말고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대면으로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는 강의를 정말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요즘 동학에 대해서 한살림 선언문을 통해서 내면의 혁명 같은 게 일어나갖고 동학을 좀 알고 싶었는데 교수님께서 정감로적인 사고방식, 저 모르고 있었던 부분과 함께 동학으로 이어지면서 핵심적으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level of people 그런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제 질문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가면서 생태적인 삶으로 전환시켜 가야 된다는 걸 피부로 느끼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 너무나 많은 발전을 하고 너무 누리고 흥청망청 써갖고 와서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생활 방식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1번 그런 생각을 했고요. 2번은 요새는 우리가 이 모든 개발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곤란할까? 이거 누가 나한테 해답을 줄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의문점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개발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가진 두 손 안에 지금 우리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산업혁명 이전의 생활 방식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지구가 건강을 회복해서 아이들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뛰어놀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막 진심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마음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수 선생님. 우선 이게 이제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지혜를 발휘해서 찾아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과잉 산업화를 피해야 되겠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과잉 소비, 과잉 생산, 과잉 경쟁, 과잉 산업화, 과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해온 그런 삶의 방식을 이탈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고 다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중에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 네. 또 그들의 무엇보다도 이제 정신이 중요하겠죠. 그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조직할 수 있을지를 아주 멀리 토의하고 또 깊이 생각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여기 채팅이 하나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채팅을 보면서 우리 김준수 선생님 말씀을 잊지 않고 채팅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박순여 선생님이 쓰신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레타 툰베리와 젊은이들이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인식 전환을 이룬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지금 알게 됐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제 네. 질문은 생태와 환경에 사람들이 무딜 때 한살림 운동이 큰 영향력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큰 네. 영향력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단계잖아요. 여기서 한살림 운동이 이런 운동을 이끌어 가려면 조금 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살림 운동도 좀 업그레이드 될 시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운동도 대단히 훌륭한 운동이었고 그것은 성공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가야 된다. 그럼 기후위기 문제를 한살림 운동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네. 또 결국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려면 직접 민주주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또 오늘날의 지금 정당 질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주류가 돼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은 또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살림이 앞으로 또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아까 김준수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도 그게 또한 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우리의 그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네. 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더 나은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은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피가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0대에 느끼던 그런 피가 다시 콸콸 이렇게 넘치기 시작했대요. 네, 맞아요. 일상과 미시적인 시간 속에 매몰된 내면의 소리들이 터져 나오더군요.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거 아주 참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요, 네. 한 번의 강의로 또 한 번의 이런 모임으로 네. 모두가 다 전환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환의 동기는 다 느끼지만은 네. 우리가 다 일상에 바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끼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딴 생각을 하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마 한살림 경남에서도 다른 한살림 못지않게 이런 뭐랄까 회원 교육, 회원 연수, 네. 토론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유미정 선생님이 관계의 질적 전환 깊이 고민해 보시겠답니다. 저도 이거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정말 우애의 연대, 우리들의 진짜 평화로운 연대, 우리들의 진짜 상생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요. 구호야 간단하고 쉽지만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이게 다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장혜정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네요. 직접 민주주의를 진행해야 하는 우리의 실천과 움직임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의 전환,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냥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투표 한 번 딱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유감이고 그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 결정하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배신감만 느끼고 이렇게만 살아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직접 내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주 이제 잘하는 나라가 스위스죠. 스위스에서는 스위스는 우선 이제 칸톤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하고 그 칸톤에서는 이른바 주민투표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스위스는 1년에도 연방 차원에서의 주민투표, 그 다음에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투표를 합치면 20번도 넘어요. 투표가. 그걸 사람들이 다 참여해요. 그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말로만 직접이고 실제로는
두 손 놓고 사는 그런 직접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고민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자기가 결정에 참여도 하고 결과에 책임도 짓고 이런 것이 바로 직접 민주주의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우리 옛날로 말하면 조선 후기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개나 두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직접 민주주의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한살림 경남에서 이렇게 약 50여 명과 함께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간을 가진 것도 바로 그런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도 너무 재밌었고,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나눔을 또 전달하고 또 질문과 그 대답 속에서 또 울림이 있었는데요. 그 자연은 이루려는 자와 함께하지 않느니라. 저는 이 말에 너무 정말 가슴이 약간 철렁하는 그런 기분이 느꼈는데요. 다른 분들도 저와 별로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업그레이드된 한살림 운동의 실천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거리를 우리 모두가 또 가슴속에 또 가지게 된 시간일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해 주신 백승종 교수님께 다시 한번 무지개 박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사이에 채팅이 3개가 들어와서 간단히 네. 제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요. 이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종교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네.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개인 의식이 높아진 지금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은 관계 있을까요? 관계 있습니다. 그건 아까 스위스 칸톤의 직접 민주주의를 보더라도 이건 과거형이 아니고 현실이고 스위스는 아주 선진적인 나라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팬데믹 상황에서 소비의 방식이 배달 문화를 확산을 해서 쓰레기 발생했는데 맞아요. 이거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쓰레기 발생하지 않고 배달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감록에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뽕으로 가자는 게 아니죠. 우리가 최고고 나머지는 다 하찮하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높은 수준의 자의식이 되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군 신화 이념과 동학의 관계 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군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기록된 것은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기록돼서 그게 정말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신화적인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일종의 국뽕유로가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셨네요. 답변에 감사한다 그러고 공동체주의가 여성을 희생하는 일은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여성이 바로 공동체의 절반 이상인데 여성을 희생한다는 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지는 않았다. 최시영 선생도 그렇게 보지는 않았다. 여성들도 두레가 있었다. 여성들도 개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네.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공유를 마쳐도 될런지요? 아까 박수도 받았으니까 이제 박수 안 쳐도 되고요. 잠깐만, 저 김준수인데요. 아, 예. 한살림 경남 관계자분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혹시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죄송해요. 오늘 이거를 제 모습을 공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볼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여쭤봅니다. 네. 오늘 강의는 녹화를 했고 네. 강의해 주신 분에게도 미리 이제 허락을 맡아서 네. 저희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공개하는 방식은 네. 유튜브 채널에 네. 한살림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한살림 유튜브 채널을 네. 구독해 주시면 네. 거기서 오늘 강연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살림 경남이죠? 네네.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공유 중지하고 저는 네. 이만 여러분들 작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사라지셨네요. 네,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능하시면 화면 공유 좀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전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A4 용지 한 장씩 준비 다 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느낌을 모두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공유를 하면 좋겠지만 대신에 준비한 종이에 짧게 5글자로 써주셔도 좋고 한 문장으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으시는 동안에 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무의당 학교는 강의만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해 보는 것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 실천 과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기후위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경우 버려진 음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간 885만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승용차 235만 대가 내뿜는 배기량과 같다고 합니다. 연간 처리 비용 또한 8천억 이상으로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음식물 남기지 않기를 실천하며 적극적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전 차려진 밥상 사진과 빈그릇 인증 사진을 개인 SNS나 지역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필수 해시태그가 있으니 무의당 학교 홍보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강의 도전 과제까지 모두 수행하신 분들께 한살림 물품 5,000원 이용 쿠폰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느낌 나누기 하실 준비 다 되셨나요? A4 용지를 들어서 모두가 보실 수 있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인증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데 네, 관계의 전환. 제가 몇 가지 눈에 띄는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전환, 생태적 전환, 살림의 선택, 생태적 전환, 그리고 행동한다는 행동 글자 보이고요. 네, 네, 살림의 선택, 관계의 질적 개선. 네, 많은 분들이 다 올려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A4 용지 들고 감동입니다. 네, 저도 감동입니다. 네, 인증사진 지금 찍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들 오늘 강의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제2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